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43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이제 430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자, 뭐가 나와 있느냐면 과세 표준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재산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계산을 해요?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랬었죠? 자, 그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무엇이며 재산세 세율은 무엇이 있느냐? 자, 이걸 지금 살펴볼게요.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이다. 그것도 어느 시점의 금액을 말해요? 6월 1일 현재 시점에 재산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 우리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자, 재산세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지자체에서 결정해 주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재산가액도 누가 잡아야 된다? 지자체에서 잡아야죠. 내가 신고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재산가액을 지자체에서 정해줬어요. 그 정해놓은 금액을 뭐라고 하느냐면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뭘로 계산하느냐면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시가에 뭐가 되는 값이에요? 표준이 되는 값인데 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시가의 표준이 되는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산정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시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 하나, 또 하나는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 하나. 자, 그때 시가라는 게 뭐예요? 시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네, 현재 가격. 그러니까 시장 가격의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시세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시가예요. 실거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 거래한 금액을 말하겠죠? 그래서 자, 지금 귤 한 박스에 한 3만 원 정도 한대. 그게 뭐예요? 시가. 나 그거 28,000원 주고 샀어. 그게 뭐예요? 실거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가하고 실거래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비슷하겠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 뭘로 계산해야 될까요? 취득세는? 그렇죠. 취득세는 거래가 있었으니까 실거래가로 계산해야죠. 그러면 재산세는 뭘로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시가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 시가가 딱 고정돼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때그때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손이 뭔지는 아시죠? 예,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되는 게 시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수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고정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재산세는 실거래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뭘로 계산해야 돼요? 시가로 계산해야 되는데 시가로도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가를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이 두 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고 기준시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오직 뭘 부과할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시가 대신 정해놓은 금액을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고, 자, 국세청에서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시가 대신 정해놓은 금액을 뭐라고 한다? 기준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가 표준액이나 기준시가는 뭘 대신해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금액이에요? 시가를 대신해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금액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가하고는 상관없이 만들어 놓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나 이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이 재산이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일이 시세를 조회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정해놓은 금액이에요. 지네들이 평가해서. 그걸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 또는 기준 시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개념을 잘 잡아야 될 게 시가 표준액이나 기준 시가는 시가를 고려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시가를 고려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금액이라고요. 그래 놓고 그냥 내가 정한 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지 마음대로 정해놓은 시가를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거고, 국세청에서 지 마음대로 정해놓은 금액이 뭐예요? 기준시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나 기준시가를 조회하면 내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들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이 건물이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예? 얼마요? 80억? 10억? 자,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정했죠? 요게 시가 표준액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진짜 이 시세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물론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죠? 요 주변에 있는 중개사무실에 가가지고 이거 얼마 정도 해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시세표 보면은 대충 얼마 정도인지는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계없이 그냥 내 눈에 봤을 때는 야, 이거 한 10억 정도 할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그게 시가 표준액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렇게 정해놓아서 공시해놓은 금액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시지가예요. 토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매년 공시지가가 발표가 돼야 안 돼요? 매년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죠. 근데 이 공시지가는 뭐 때문에 발표하는 거냐면 오직 세금 때문에 발표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시지가가 지방세에서 쓰면 뭐라고 표현하고요? 시가표준액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국세에서 쓰면은 뭐라고 하느냐?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조회하고 싶으면 그냥 공시지가 조회하면 돼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려면 역시 공시지가 조회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공시해 놓은 금액이 뭡니까? 그러면 공시지가. 주택은 뭡니까? 공시지가. 상가는 뭡니까? 공시지가. 그러지 마세요. 공시지가는 땅값이에요. 제발 이건 토지에서만 쓰시라고요. 제발. 그러니까 공시지가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겠으면 공시가격이라고 하세요. 제발.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은 달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가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언제 발표가 돼요? 매년 발표하거든요. 언제? 예? 그렇죠. 5월 말에 발표해요. 5월 말에 발표가 돼야 땅값이 나올 것이고 그 땅값을 기준으로 뭘 부과해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5월 한 29일에서 한 30일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5월 말 정도에 뉴스를 잘 보세요. 뉴스를 잘 보시면 올해 공시지가가 뭐 몇 프로가 올랐고 가장 비싼 지역은 어디이며 어디가 비싼지는 제일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항상 비싼 지역 공시지가가 명동. 네, 명동 내에서도 어디예요? 제일은행. 네, 화장품 가게 네이처 퍼블리티. 네, 그 자리가 지금 부동의 1위잖아요. 현재. 옛날에는 한국은행 자리. 한국은행에서 지금 네이처 퍼블리티 이제 이 자리. 자, 이 자리가 지금 제일 비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공시가 나와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금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제발 우리 땅값 올랐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아, 공시지가 올랐으니까 땅값 올랐겠지. 절대 땅값 오른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올랐다 그러니까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 이번에도 우리 땅값 좀 올랐어요. 오르긴 개뿔이나 뭐가 올라요. 세금 오른 거예요. 세금. 아셨어요? 그걸 쓴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가표준액은 뭘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금액이다? 지 마음대로 정해 놓은 금액이다. 됐죠? 기준시가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지 마음대로 정해 놓은 금액이다. 자, 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네들이 부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금액을 뭘로 잡는 거예요? 재산가액으로 잡고 그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단
토지주택 건축물에 한해서는 그 정해놓은 금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무슨 비율이에요? 공정한 시장가액을 반영하기 위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무슨 비율이라고 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고, 현행 몇 프로로 돼 있느냐면 70%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에 한해서만 몇 프로로 돼 있느냐면 60%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 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6월 1일 시점의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이 늦어도 언제까지는 공시가 돼야 돼요? 5월 말까지는 공시가 돼야 되는 거고, 그중에 가장 늦게 공시되는 게 토지예요. 주택은 한 4월 정도면 공시가 돼요. 아시겠죠? 건물 같은 경우에도 미리 공시가 되고요. 근데 가장 늦게 공시되는 게 보통 토지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에서 지네들이 정해놓은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장부상의 금액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절대 법인 장부상의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도 뭘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어도 시가표준액이에요. 무조건 시가표준액이에요. 내가 할 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아서 지네들이 평가해서 지네들이 계산을 해서 지네들이 나한테 뭘 보내요? 고지서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은 재산세는 우리가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마찬가지. 자, 그런데 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시가표준액이 뭐라 그랬어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지 마음대로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실제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지금까지 떨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의 올라갔죠?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건데, 전체 평균으로 보게 되면 늘상 올랐어요. 자, 늘상 올랐다는 이야기는 매년 세금이 어땠다는 이야기예요?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경기는 항상 좋으라는 법은 없죠.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우리 보통 시세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공시지가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공시지가가 시세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공시지가는 보통 한 30%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1억이면은 보통 3천이었다고요.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낮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이걸 끌어올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릴 목표냐면 90% 수준까지 올리는 게 목표예요. 90% 수준까지. 그래서 우리는 매년 공시지가가 어쩔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리는 과정 속에서 경기가 좋은데도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올라가면 그 체감으로 느끼는 세금은요, 엄청 커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반영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입니다. 지금 현재 공시된 금액이 1억이라고 치죠. 자, 그러면 1억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야 되죠? 문제는 올해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다 과세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세금을 좀 줄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뭘 줄여야 돼요? 세금을 줄이려면 과세 표준을 줄여야 돼요. 얘가 줄어들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한 세금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자, 문제는 얘를 줄이려면 방법은 시가표준액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공시해 놓은 시가표준액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얘를 줄이면, 문제는 얘를 줄이게 되면 다시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시가표준액은 건들지 마. 건들지 말고 뭘 조절하자?
과세 표준을 조절해 볼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그게 뭐냐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에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9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하죠? 각 장관들을 모아놓고 국무회의를 주관할 때 올해 경기가 좀 어때? 올해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냥 좀 높게 잡자. 그러면 과표가 9천이 돼요.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사람들 다 죽겠다라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올해 좀 줄여보자. 그래서 낮춰요. 그러면 4천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과표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근데 무엇은 건들지 않았어요? 시가표준액은 건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뭔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과세표준만 조절하기 위해서 곱해지는 비율이 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고 현재는 70%로 잡혀 있다고요. 이게 언제든지 늘어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단 주택만 조금 더 낮추자 그래서 몇 프로로 낮춰준 거예요? 60%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비율을 말한다. 그게 최소 40%에서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한데 현재는 몇 프로로 돼 있다? 70%로 돼 있고 주택만 몇 프로다? 60%다. 이걸 곱해서 나온 값을 뭐라고 하느냐? 재산가액이라고 하고 그게 과표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시험제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재산세 과세 표준은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재산세는 뭘로 계산해요?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6월 1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러면은 맞다, 틀리다? 이건 틀린 문장이라고요. 무조건 무슨 금액으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이렇게 이제 단서가 붙어요. 그때는 이 문장이 틀려요. 이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의 7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요게 꼭 나와야 된다고요. 뭐가 주어졌다면? 물건이 주어졌다면. 물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 재산세는 전부 뭐가 원칙이에요? 시가표준액이 원칙이니까 얘만 나와도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주어지면? 물건이 주어지면 토지가 주어지거나 주택이 주어지거나 건축물이 주어졌을 때는요. 반드시 이걸 확인하시라고 이걸.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주택이 나오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가표준액이 1억이에요. 그러면 과표가 1억이에요? 아니잖아요. 곱하기 70%한 얼마가? 7천만 원이 과세표준이죠.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 배울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과세표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뭐부터 확인하라고 할 거냐면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부터 확인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토지나 주택이나 건축물이 나오죠? 그러면 60이나 70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할 거라고요. 그게 없으면 무조건 틀린 문장. 뭐가 나왔을 때? 물건이 주어졌을 때. 물론 선박이나 항공기가 주어졌을 때는 60이나 70이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부동산이 주어지면 최소한 뭐가 나와야 돼요? 60이나 70을 곱한다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된다고요.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물건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재산세 과세표준은 하고만 나와요. 그때는 그냥 뭐라고만 대답하시면 돼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것만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때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뭐냐?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시가표준액이라고도 물어보고 아니면 공시지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6월 1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6월 1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가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가시라고요. 아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지? 자, 그리고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단독주택일 때는 개별이라고 하고요.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택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고 싶으면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포함돼서 나오느냐면 땅값까지 포함해서 공시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주택가격이다, 공동주택가격이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업 끝나고 뭐 집에 가시거나 아니면 독서실에서 공부하시거나 할 때 핸드폰 등으로 한번 조회해 보세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그러면 쭉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그러면 그냥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어디에 소지하는 어떤 아파트에 몇 동에 몇 호까지 쓰게 돼 있어요. 딱 검색하면 바로 떠요. 얼마인지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몇 프로를 곱해서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에 적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재산세 고지서 찾아보시면 그 고지서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이 적혀 있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뭐라고 쓰셔야 돼요? 시가표준액 곱하기 60%라고 적어 놓으시라고요. 거기에 적힌 금액이 시가표준액의 몇 프로를 한 금액이에요? 60%를 한 금액이 그 고지서 안에 적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가져오라고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과세 표준이 잡혔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세율을 적어 드릴 건데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건. 자, 토지에 대한 세율은 다시 세 개로 나누어요. 분리과세가 되는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이 되는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이 되는 토지가 있고 종합 합산이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세율 구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임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별장이 있어요. 임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별장이 있고 그 외에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이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세율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건데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현행 뭐가 적용이 되느냐면 비례세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0.07%짜리도 있고 0.2%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 0.2%에서 0.4%까지 적용이 되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도 역시 3단계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 0.2%에서 0.5%까지 적용이 되고요. 주택은 4단계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4단계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 0.1에서 0.4%까지 적용이 되고요. 별장은 비례세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4%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전부 다 비례세인데 뭐 0.25%짜리가 적용되는 경우, 0.5%짜리가 적용되는 경우, 4%짜리가 적용되는 경우 5배가 중과세 되는 경우가 있고 선박도 전부 비례세예요. 그래서 0.3%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고요. 항공기도 전부 비례세입니다. 그래서 0.3%입니다. 이걸 외우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냥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세율인데 자, 이제 과세 표준이 정해졌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하셔야 돼요? 세율을 곱하셔야 돼요. 세율을 곱하는데 자, 지방세 세율은 원칙에 가감 조정이 가능한 세율이다, 안 되는 세율이다. 가능한 세율이다. 가감 조정이 가능한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표준 세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원칙이라고요. 단 예외적으로 굉장히 비싸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 그걸
중과세율이라고 한다 그랬죠. 현행 여기는 5배짜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면 되고, 다시 이 표준세율은 중과세가 되는 5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표준세율인데, 이 세율들은 전부 다 지자체의 재량에 의해서 가감 조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되는데 그때 표준세율은 다시 두 종류가 있다. 과세 표준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으면 비례세, 과세 표준에 따라서 늘어나면 누진세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때 지방세는 전부 다 뭐가 원칙이냐? 비례세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래 누진 구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정상인데 재산세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면 누진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요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물건을 외워주시라고요. 그래서 현행 재산세부터 특징이 지방세는 없는데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부터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인세 구조가 재산세부터 나와요. 인별합산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누진세 구조도 재산세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인세 구조가 없어요. 맞췄죠? 그리고 누진 구조도 없어요. 전부 비례세예요. 근데 재산세부터 뭐가 나온다? 누진세가 나온다. 그 누진세가 나오는 물건이 뭐냐?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와 상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에 한해서예요. 여기에 대해서만 누진세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 토지하고 뭐에 한해서만 누진세가 적용이 된다? 주택에 한해서만. 토지하고 주택에 한해서만.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할 때, 자,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세율을 곱한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때 세율이 지방세는 다 똑같아요. 주어진 세율은 다 가감 조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표준세율이라고 하고, 예외적으로 뭐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느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야기예요. 아셨죠? 네. 자, 우리 딱히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면허세도 주어진 세율은 다 가감 조정이 된다 안 된다? 다 돼요. 그러니까 다 무슨 세율인 거예요? 표준세율인 거예요.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하잖아요. 등록면허세도 다 주어진 세율은 다 표준세율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가 적용이 돼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도. 자, 지금 배우는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도 주어진 세율은 전부 다 무슨 세율이에요? 다 지자체의 재량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는 세율이에요? 가감 조정이 가능한 세율이라고요. 그러니까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되는 세율이라고요. 단 예외적으로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취득세가 됐든 등록면허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다 이 구조예요. 지방세는 전부 이 구조로 가요. 다만 취득세에만 특례가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취득세에만 특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준세율이죠. 그러니까 요 기준세율이라는 것은 오직 어디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예요? 취득세에서만. 등록면허세나 재산세에서는 기준세율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항상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만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다만 취득세에는 무슨 세율이 하나 더 들어간다? 기준세율.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표준세율과 기준세율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등기가 가능한 취득은 표준세율, 등기를 할 수 없는 취득일 때는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등기가 가능한 세율에 적용하는 그 표준세율만 지자체의 재량에 의해서 뭐가 가능하다? 가감 조정이 가능한 거고요. 등기를 할 수 없어서 그냥 2%만 내는 기준세율은 가감 조정이 안 돼요. 여기는 표준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리고 다시 그래서 원래 지방세는 다 표준세율과 무슨 세율로 나눠요? 중과세율로 나누는 거예요. 원래 지방세는 전부 다. 다시 그 표준세율은
비례세를 적용할 거냐 누진세를 적용할 거냐 이 부분이 생기거든요. 비례세냐 누진세냐. 그때 지방세는 전부 다 뭐만 나와요? 비례세만 쓰는 게 원칙이라고요. 누진 구조가 안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재산세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누진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재산세 문제에서 누진세가 빠지지 않죠. 바로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물건을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누진세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물건은 뭐다? 토지하고 주택에 한해서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토지에 대해서는, 자, 토지는 일단 과표를 잡을 때 뭐 별로 잡았어요? 인별로 합산해서 잡은 다음에 뭘 곱했어요? 누진세를 곱한 거예요. 자, 누진세의 특징이 뭐예요? 누진세의 특징은 많을수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자, 10에다가 2를 곱하면 20이 나오죠? 자, 20에다가 2를 곱하면 40이 나오고요. 30에다가 2를 곱하면 60이 나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례세. 그러다 보니까 딱 3배 차이 나면 여기도 몇 배 차이? 딱 3배 차이 나는 구조. 근데 10에다가 2를 곱해서 10이 나왔다면 20에다가는 2를 곱해서 40이 나오고 30에다가는 3을 곱해서 60이 나오는 구조, 90이 나오는 구조. 자, 세율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과세 표준이 커지니까 세율도 같이 커지죠. 요게 무슨 구조? 요게 누진세 구조. 그러다 보니까 3배가 늘어나면 세금은 9배가 늘어나는 구조. 이런 구조가 뭐예요? 누진 구조예요. 그러니까 누진 구조라는 것은 금액이 과세 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세부담은요 훨씬 많아지는 구조예요. 아셨죠? 그러면 왜 토지는 인별합산해서 누진세를 적용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토지의 기본 특징이 뭐예요? 토지만 가지고 있는 특징, 학기론 시간에 배웠죠? 예? 뭐라고요? 아니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틀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안 잡아먹어요. 네. 무슨 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건 토지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 중에 부증성이 무슨 말이에요? 부증성. 증가하지 않는다. 왜 부증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부정성이라는 말은 추가 생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추가 생산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죠. 그러면 왜 토지는 추가 생산이 안 될까요? 땅이 한정돼 있으니까. 왜 한정돼 있어요, 땅이? 인간이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죠?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토지예요. 건물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땅만 있으면 건물은 추가 생산이 가능하죠. 그런데 땅은 절대 생산이 불가능해요. 만들 수 없는 자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요, 건물 때문에 전쟁 나지는 않아요. 땅 때문에 전쟁이 나죠, 항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내 가족들, 내 민족이, 그렇죠? 살 터전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누구 걸 뺏어야 돼요? 남의 걸 뺏어야 돼요. 근데 남의 것도 당연히 내놓지 않을 거니까 강제로 뺏으니까 전쟁이 나는 거지. 건물 노리고 전쟁하지는 않아요, 절대. 왜?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요. 자, 이게 부증성이라는 특징이 갖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추가 생산이 안 됩니다. 즉 인간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생산이 안 되고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느냐? 독점이 가능해요. 그렇죠? 시장 경제 체제에서 독점은요, 악질 중에 악질이죠? 이러한 것들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 돼요. 원래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애들끼리 놀고 있는데 부모가 끼어들어서요,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지네들끼리 마음대로 놀게 놔둬야 돼요.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끼어들어가지고요 막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놀아. 근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요, 들어가서 잡아줘야죠.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그걸 니들 알아서 해. 뭐라 안 할 테니까. 왜? 그게 맞잖아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맞죠. 그리고 내가 능력 안 되면 못 사는 거고 능력 되면 사는 거고 알아서 하세요. 그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익 보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손해보는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어때야 돼요? 개입을 해야죠. 바로 토지가 그래서 개입이 돼요. 토지는 독점을 해버리게 되면 가격을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만나는 점에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투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섭니다. 쓸데없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가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땅을 뭐 하도록 해야 돼요? 시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풀어주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뭐 해야 됩니까? 뺏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니까 강제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죠. 뭘로? 돈으로 협박하는 거죠. 돈으로. 민주주의에서는 협박이 돈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녀들 협박할 때 너 오늘 말 안 들으니까 저녁밥 안 줘. 그럼 협박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용돈 안 줘 그러면요. 바로 와서 물 바꾸고 빕니다. 그죠? 밥 안 줘봤자 협박 안 돼요. 근데 용돈 안 주면 협박이 가능하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협박을 할 때 비례세가 협박의 효과가 커요? 누진세가 협박의 효과가 커요? 그래서 누진세를 때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것은 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어차피 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협박은 되죠. 누진세니까. 그때 뭘 규제를 해야 되느냐? 비싼 땅을 규제를 해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규제를 해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규제를 해야죠. 그래서 인세인 거예요. 이 땅이 얼마짜리입니까가 아니라 이 땅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합쳐요. 토지를 전부 다 합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가요?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서 세율이 올라가니까 세금은요 어마어마하게 뛰겠죠. 그것도 한 번 내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내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면 내다 파세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공급이 되게끔 하려고요. 근데 진짜 필요에 의해서 땅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규제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비례세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세를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는 규제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해서 땅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농사 지으신 분들. 이분들은 농지가 진짜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공장은 땅 많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공장 라인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장 라인은 무조건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그래서 공장이 높은 공장은 없어요. 넓은 공장은 있어도 생산 라인이 옆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면 공장도 땅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땅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진세 때리면요 공장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싸게 과세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쓸데없이 땅만 많이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은 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뭐해서? 합산해서 그래서 합산자를 쓰는 거예요. 뭘 적용하겠습니다? 누진세. 그러면 적게 가지고 있으면은 0.2%까지 더 낮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0.5%까지 높게. 세율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은 엄청 늘어나는 구조로 가죠. 왜 토지가 인세이면서 누진세인지 아시겠죠? 뭘 규제하고 싶은 거예요? 과다 보유. 뭘 규제하고 싶은 거다?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싶은 거다. 아셨죠? 결국에는 과다 보유 억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투기 억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지방세라는 한계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것만 합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합산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전국 단위로 합산해서 다시 규제가 들어가요. 그게 종합부동산세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이 누진세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이 물건들이 다시 종부세 대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재산세에서 정확히 개념만 잡으면 종부세는 딱 한 번만 잡아놓으면 돼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재산세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종부세만 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재산세가 완벽히 이해가 되면 종부세는 딱 30분만 정리하면 정리 끝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종부세는 굳이 그렇게 급하게 마음 안 먹어도 된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주택이 문제예요. 자, 주택은 인별합산이다, 주택별이다. 주택별인데 누진세예요. 물세임에도 불구하고 누진세라고요. 그러면 역시 누진세를 적용했으니까 뭔가를 규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과다 보유는 아니네요.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싶었으면 뭐 했어야 돼요? 인별합산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인별합산 하지는 않아요. 그냥 주택 하나씩 때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응? 그렇죠. 비싼 집을 규제하겠다고요. 비싼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규제하는 게 아니라 비싼 집만 때려잡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4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10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8억짜리가 하나 있고 2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집값은 몇 배 차이예요? 4배 차이인데 세금은 12배 차이 난다고요. 그러면 8억짜리를 보유할 생각이 없어지겠죠. 이론상 물론 현실적으로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세 내는 금액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크다면 보유할 만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보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면 이게 시장이 어때요? 나오죠. 나오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서 집값이 평균화가 돼요. 그걸 노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셨죠? 왜냐면 왜 안 크냐면 기껏해봤자 0.4거든요. 높아봤자. 그래서 효과는 미비해요. 미비한데 만들 때 의도 자체가 그거였다고요. 오히려 싼 집이면 싼 집일수록 세금은 어때요? 훨씬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무슨 집에 투자하십시오. 비싼 집이 아니라 싼 집에 투자하세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본인이 딱 필요한 집만 사세요 이야기예요. 우리 가족이 3명인데 60평에 굳이 살 필요가 물론 살면 좋겠지만 3명이면 24평이나 32평에 살아도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래요. 땅덩어리도 좁은데 문제는 뭐예요? 산악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을 공간이 없어요. 그죠? 강원도로 올라가면은요 계속 산속만 돌아다닙니다. 그죠? 그러다가 요 서울 쪽으로 내려오면 평지가 보이죠? 그러다가 경기도 지나서 충청도까지 쭉 차 타고 내려가면요 전부 평지예요. 쭉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까지 가게 되면은 보이는 곳 산들이 다 강원도에서는 다 동산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꼭대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충청도 가면 꼭대기가 다 보여요. 강원도 가면 꼭대기 안 보입니다. 저 구름 위로 올라가 있다거나 그래요. 설악산 같은 데 봐보세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가 쭉 내려가다가 충청도를 지나서 전라도 쪽으로 딱 내려가는 순간부터 전부 산밖에 안 보여요 또.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천안 삼거리까지 내려갈 때는 주변에 건물들이 쭉 보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천안 삼거리 지나서부터 이제 호남선하고 경부선하고 나눠지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죠? 거기서부터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거기서부터 딱 가는 순간부터 정말 이제 시골 느낌 나요. 계속 시골 느낌 나다가 갑자기 산속을 쭉 가다가 갑자기 도시가 하나 딱 보이고 그러다가 싹 사라지고 또 산속을 가다가 도시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타나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산을 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땅덩어리도 좁은데 건물 지을 땅이 더 좁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또 집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꼭 물 옆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을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집값도 뛰고 이래서 사람들이 좋은 집, 더 좋은 집을 찾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라는 거예요. 뭐가 돼서?
비싸서 그래요. 비싸서. 근데 비싼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옆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도 별로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 뭔가 좋은 게 하나 생기면 이쪽 집값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좋지도 않아요. 근데 옆에 그냥 좋은 게 생기고 비싼 게 생기니까 우리도 맞춰야지 해서 평균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얘를 때려잡으면 얘는 어떨까요? 내려가겠죠. 그래서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집값이 안 잡히니까 다시 쓸데없이 역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규제를 해요. 여기는 비싼 집을 규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토지처럼 뭘 또 하나 규제를 해야 돼요. 과다 보유도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다 보유는 종부세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집값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집값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여러분들 집 살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뭐예요? 예? 위치죠, 위치. 즉 다시 말해서 토지라고요, 토지. 서울 집값이든 서울 아파트든 지방 아파트든 건물 원가는 같아야 달라요. 뭐 서울은 뭐 LED를 뭐 한 3개 더 넣어줘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서울 강남에 있는 푸르지오나 그죠? 지방에 있는 푸르지오나 똑같다고요. 건물 원가는. 근데 왜 분양가가 달라요? 그래요. 땅값 때문에 다른 거예요. 땅값 때문에. 그래서 땅을 빼면 집값이 산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택은 뭘 집어넣는 거예요? 토지를 집어넣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싼 집인지 싼 집인지가 가격이 나오니까 건물만 봐가지고는 비싼 집이냐 싼 집이냐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이 토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비싼 집일수록 세율을 올려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왜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을까? 건물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감가상각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건축물의 범위가 모든 건축물이 다 들어오죠. 뭔만 제외하고. 뭘 제외해요? 주택은 제외하잖아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 중에서 집을 싹 빼보세요. 뭔 남아요? 집을 싹 빼보세요. 서울에 있는 모든 건물 중에서 주택을 다 빼라고요. 그럼 뭔만 남아요? 상가만 남아요. 상가. 즉 사업장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요. 누진세 때리면 사업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데 방해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는 누진세가 없어요. 결국에는 누진세는 쉽게 표현을 하면 투기가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그러면 우리가 보통 투기라고 하면 땅 투기하고 집 투기잖아요. 그래서 토지하고 주택만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얘가 누진세일까를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외우지 않아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까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생각하면 시장 흐름을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얘는 누진세가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토지는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인별 합산해서 누진세. 그래서 토지만 합산자를 써요. 됐죠? 주택은 주택별로 누진세. 주택을 합산해서 누진세가 아니라 물론 그 주택의 범위는 토지하고 건물은 뭐한다? 합산하겠지만 주택끼리 합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별로? 주택별로 누진세. 건물은 건물별로 비례세. 아시겠나요? 그걸 꼭 기억해 주시라고. 선박항공기는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했죠? 그래서 뭘 구하시면 돼요? 산출세액을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구했으면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구하시면 돼요? 납부할 세액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 지우지 마세요.